디지털 논리회로 강의를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강의할 내용은 이제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 HDL에 대해서 이제 처음으로 한번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 책에서 지금 처음 HDL에 대한 내용이 나왔는데요. 이 HDL이 무엇인지 뭐 길게 설명하지 않고 바로 이렇게 나왔습니다. 그리고 이 책에서 HDL을 소개하는 그 접근하는 방법이 어느 정도 HDL에 대한 아주 기본적인 사항을 알고 있는 사람에 대해서 이렇게 쓴 건 아니에요. 사실 꼭 처음에 이렇게 나와 있는 걸 보면 책이 처음부터 이렇게 코드가 탁 나오니까 이거 HDL을 이미 알고 있는 사람이 이렇게 배우는 게 아닌가라는 생각을 할 수 있는데 그렇진 않고요. 그냥 이렇게 그 다른 이런 소프트웨어 랭귀지나 뭐 그런 데서 이제 가르치는 방식과는 조금 다르게 그냥 이렇게 소개를 합니다. 바로 이렇게 시작이 되는데요. 그럴 수 있는 게 이 HDL은 그 C 언어보다는 쉽습니다. 물론 이 HDL이 이제 C 언어부터 나왔다고 그 전에 한번 설명을 했었는데요. 이 형태는 C 언어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습니다. C 언어하고 상당히 유사하게 되어 있지만 얘는 이제 이름 자체가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이기 때문에 그런 하드웨어의 특성 그런 것들이 충분히 반영될 수 있도록 그렇게 이제 언어가 구성이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1학년 때 C 언어를 다 배웠었죠. 그 C 언어는 우리가 소프트웨어 랭귀지라고 하잖아요. 소프트웨어 랭귀지라고 하는데요. 근데 얘는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하죠. 그러니까 하드웨어 랭귀지라고 하지 않고 소프트웨어 랭귀지와 같이 이렇게 하지 않고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라고 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일단 이제 큰 어떤 철학의 차이가 있어요. 그러니까 소프트웨어 랭귀지는 실제로 어떤 데이터 자체를 건듭니다. 이 데이터가 어떻게 변하는지 혹은 이 데이터의 자료형이 어떻게 되어 있는지 이런 것들 데이터의 플로우는 어떻게 변해야 되는지 정의되어서 어떻게 전달되어야 하는지 등등에 대해서 다루고 있다면 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는 어떤 값이 어떻게 변화하는 거, 값이 어떻게 정의되고 하는 것을 정의하는 게 아니고요. 그런 것들을 프로그래밍, 코딩하는 게 아니고 하드웨어 자체를 디스크립션 합니다. 여러분들이 처음에 이것을 명심해야 됩니다. 그래야지 이해하는 게 HDL을 정복하는 게 빨라집니다.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한다. 그 하드웨어에 흘러가는 로직 게이트가 있거나 어떤 회로가 있을 때, 로직 서킷이 있을 때 거기에 흘러가는 데이터에 대한 설명이 아니다. 데이터가 어떤 게 흘러갈지 나는 관심 없고 내가 하는 것은 뭐다? 하드웨어가 어떻게 생겼는지를 기술하는 거다. 그림을 그리는 거다. 라고 생각을 하면 훨씬 더 이 언어를 접근하는 게 편합니다.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는 뭐다?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한다. 이게 이제 큰 차이점을 갖는 거죠. 소프트웨어 랭귀지하고. 자, 그 HDL이 크게 이제 두 가지가 있습니다. 베릴로그 HDL하고 베릴로그 우리가 지금 배울 베릴로그 HDL이 있고요. 그리고 VHDL이라고 있습니다. 같은 V인데 이게 달라요. 이건 베릴로그라는 게 있고 이거는 그 고유명사 같은 거고요. 이 또 V는 VH 뭐 SIC인가 뭐 또 되게 긴 뭐 Very High Speed Integrated Circuit인가 뭐 하여튼 뭐 되게 긴 이름이에요. 이게 V가. 그래서 HDL이다. 물론 이 HDL이 이거 말고 뭐 더 있습니다. 더 있는데요. 그 중에서 이제 가장 대표적으로 이제 많이 쓰는 게 이 두 가지고 그 중에서 좀 더 보편적으로 많이 사용되고 조금 더 쉬운 베릴로그 HDL을 우리가 수업 시간에 배우고요.
실제로 회사에 가서도 아마 베릴로그 HDL을 훨씬 더 많이 여러분들이 접하게 될 것입니다. 이거는 이제 하나의 어떤 단일 반도체, 시스템 반도체를 설계하는데 이제 용이하고요. 그리고 조금 더 이제 단일 반도체에서 어떤 그 시스템 반도체, 그러니까 시스템 오너 칩과 같은 좀 대용량 반도체로 갈 경우에는 이제 베릴로그 HDL만 가지고는 좀 힘듭니다. 그래서 여기에 이제 시스템 C와 이제 시스템 베릴로그 로그라는 게 이제 같이 좀 사용이 많이 되고 있습니다. 요즘에 같이 많이 사용이 되고 있고요. 조금 더 상위 수준에서 시스템을 포함할 수 있는 어떤 디지털 로직뿐만 아니라 어떤 메모리, CPU, GPU 그런 것들 다양한 그런 그 하드웨어들이 어떤 통합된 환경에서 설계되고 검증되고 그리고 테스트될 수 있도록 해주기 위해서는 이런 다양한 이제 언어들이 좀 상위 수준의 언어들이 같이 연동을 해서 돌아가게 되고요. 그리고 최근에는 이제 여러분들 HLS라고 해서 이제 하이 레벨 이제 신세시스라는 게 있습니다. 이건 뭐냐면 어떤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하는데 우리가 지금 HDL이라는 언어를 사용하고 있는데 이제 그러지 말고 좀 더 상위 수준의 언어를 이용을 해서 하드웨어를 설계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 HLS입니다. 이게 이제 C 언어를 이용한 설계 방법인데요. C 언어하고 C++. 그러니까 C++ 언어를 쓰지만 그렇게 뭐 복잡한 C 언어 문법, C++ 문법을 다 사용하지는 않고요. 일부만 씁니다. 이제 뭐 객체에 대한 개념이나 클래스에 대한 개념 정도만 알면은 될 것 같은데요. 여러분들 C를 배웠으니까 그 C++ 언어를 이해하는 것은 뭐 그렇게 어렵지 않을 겁니다. 좀 다른 언어예요. 이름이 이렇게 똑같이 생겼다고 해서 너무 똑같이 생각하면 안 되고 이제 C는 이제 절차지향적 언어고 C++은 객체지향 언어죠. 약간 그 철학 자체가 다릅니다. 용도가 달라요. 근데 그 C++를 그냥 절차지향적 언어, C 언어처럼 그냥 많이 쓰기도 합니다. 그래서 뭐 비슷비슷해요. 금방 배울 수 있어요, 여러분들은. C를 배웠으니까. 어쨌든 이 C나 C++ 언어를 이용을 해서 바로 하드웨어를 설계를 하자라고 해서 나온 게 이제 HLS입니다. 지금 현재 뭐 삼성, LG, 하이닉스, 그리고 인텔, 뭐 퀄컴 이런 회사들 유명한 이런 반도체 회사들이 모두 이 HLS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HLS 같은 경우는 이제 C 언어로 코딩된 것을 원래는 이제 어떤 알고리즘이 있거나 이론이 있거나 어떤 뭔가를 검증을 하기 위해서 그 프로그래밍 랭귀지를 이용을 해서 처음에 코딩을 하겠죠. 그 다음에 그것이 검증이 되면 이제 하드웨어로 만들기 위한 어떤 과정을 거친 다음에 도면이 나오면 이제 탑다운 디자인 방식으로 도면을 그릴 거고요. 그 도면이 나오게 되면 이제 그 도면을 가지고 베릴로그 HDL, VHDL을 이용을 해서 이제 코드를 짭니다. 짠 다음에 이제는 바텀업 방식으로 해서 하나씩 합쳐가면서 이제 탑 디자인 설계까지 이렇게 진행을 하게 되는데요. 이 HLS 방식 같은 경우는 그 C로 구현되어 있는 그런 어떤 그 시그널 프로세싱 혹은 어떤 뭐 딥러닝 뭐 이런 여러 가지 알고리즘들을 바로 하드웨어로 만들어낼 수 있는 그런 장점이 있습니다. 물론 어느 정도 제약은 있고요. 또 모든 그런 그 코드를 다 하드웨어로 만들 수 없습니다. 이렇게 적절하게 이렇게 조정을 하면서 만들게 됩니다. 언제 한번 그 기회가 되면 이것도 한번 여러분들한테 보여주도록 하겠습니다. 재밌습니다. 자, 다시 이제 HDL로 돌아와서 우리가 HDL을 한번 이렇게 자세하게 배워보도록 하겠습니다. 이제 1학기부터 해서 그 2학기 때까지 HDL에 대해서 조금씩 이렇게 배워나갈 텐데요. 근데 이 HDL은 이제 C 언어로부터 나왔다고 했죠. 문법이. 왜냐? C 언어를 제일 많이 쓰니까 비슷하게 만들자라고 해서 나왔습니다. 뭐 요즘에는 뭐 자바도 많이 쓰는데요. 파이썬도 많이 쓰고 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시대를 막론하고 가장 대표적인 어떤 기본이 되는 언어는 C 언어라고 생각을 합니다. 이제 그래서 여러분들이 1학년 때 C 언어를 이제 그 공대생의 경우에
기본 과목으로 배우는 거고요. 미국 같은 경우는 C를 배우기도 하고 자바를 배우기도 해요, 요즘에. 근데 내 생각에는 C가 더 좋은 것 같아요. 전자공학 베이스의 사람들은 C가 더 적합한 것 같습니다. 어쨌건 이렇게 해서 HDL이 나왔는데, HDL은 이 C의 모든 문법을 다 사용하지 않습니다. C에서 쓰는 문법 중에 일부만 사용을 해요. 그래서 문법의 어떤 그 종류? 뭐라고 해야 되지? C가 커버하는 그런 포함된 C에 포함된 문법이 이만큼이라고 하면 HDL에 대한 문법은 요거밖에 안 됩니다. 작아요. 그래서 HDL은 금방 배울 수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랭귀지이기 때문에 C 언어와 다르게 이제 C 언어 같은 경우는 C 언어에 들어있는 다양한 그런 함수들 이런 것들 다 배워야 됩니다. 많죠. 굉장히 많습니다. 그리고 확장된 함수들까지 치면 정말 많습니다. 함수들이. 평생 다 익혀도 못 익힐 정도까지는 아니더라도 뭐 거의 그와 육박하게 굉장히 많은 라이브러리들을 가지고 있고 그것들을 이제 연결해서 사용할 수가 있는데요. HDL은 그렇지 않아요. 아주 기본적인 문법만 사용을 하고 있고요. 그리고 가능하면 복잡한 그런 함수 문법 사용하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간단한 문법만으로 기술하는 게 더 좋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래서 HDL 같은 경우는 실제로 한 2, 3일만 배우면 마스터할 수 있습니다. 근데 문제가 뭐냐면 이 HDL은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하기 때문에 하드웨어를 모르면 디스크립션을 할 수가 없어요. 이게 이제 HDL의 가장 큰 문제죠. 그러니까 C 언어는 다른 거 별 지식이 없어도 C 언어 배울 수 있습니다. 쉽게. 1학년들 여러분들 학생 1학년 때 뭐 공학적인 지식이 별로 없지만 C 언어를 짤 수 있고요. 여러 가지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C 언어를 활용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근데 HDL은 이게 하드웨어를 모르면 할 수가 없어요. 디지털 논리 회로를 모르면 디지털 논리 회로에 대한 지식이 없으면 HDL을 사용할 수가 없어요. 그게 이제 이 HDL이 갖는 어려움이죠. 그러니까 어떤 공학적인 전문적인 그런 교육을 받지 않은 사람이 HDL로 뭔가를 좋은 회로를 설계한다는 게 이제 힘든 겁니다. 좋은 결과를 절대 만들어낼 수 없어요. 자, 그래서 여러분들이 먼저 1, 2, 3장에 거쳐가지고 하드웨어에 대한 어느 정도 지식을 갖춘 다음에 특히나 이제 디지털 하드웨어에 대한 지식과 이런 이론을 갖춘 다음에 이 HDL을 배우게 되는 겁니다. 그래서 한 3장 마지막 정도, 그러니까 3장 정도까지 다 배우고 나서 나오게 됩니다. 여러분들 그 이제 1, 2장을 거쳐가지고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해서 이제 배웠죠. 그 4장에서는 다양한 컨비네이셔널 로직들을 배우게 됩니다. 그리고 이제 3장에서 우리가 카르노맵이라는 것을 이용을 해서 어떤 불펑션이 주어졌을 때 어떤 예를 들어서 어떤 회로의 동작이라는 것을 여러분들이 정의를 했을 때 그것을 truth 테이블로 만들 수 있었고 그 truth 테이블을 이제 불펑션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그 불펑션이 주어졌으면은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통해 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으로 만들 수 있었고 그러면은 그게 곧 로직 서킷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은 모든 사실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사실 다 디자인을 할 수 있는 지금 상태이긴 해요.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잘 못하더라도 뭐 컴퓨터 온라인에 있는 그런 툴들을 좀 이용해가지고 옵티마이즈된 미니마이제이션된 로직 이퀘이션들 만들 수 있죠. 여러분들 충분히 만들 수 있습니다. 그럼 그거 가지고 게이트 뭐 이런 그 칩들 사다가 TTL 사다가 연결하면은 여러분들 뭐 복잡한 그런 컨비네이셔널 로직 다 설계할 수 있어요. 조금의 경험만 이제 앞으로 갖추면은 모든 컨비네이셔널 로직은 지금 상태에서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다 배웠어요. 더 이상 없어요. 자, 그런 여러분들이 지금 이런 그 컨비네이셔널 로직에 대한 지식 수준을 갖췄을 때야 비로소 이제 HDL을 배우면은 어떤 의미가 생기는 거예요. 이 HDL을 배우고 나면 이제 여러분들이 PLD나 프로그래머블 로직 디바이스라든가 FPGA를 이용을 해서 또 HDL을 이렇게 활용을 해서 이런 환경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직접 칩들도 다 만들어낼 수 있습니다. 세상이 좋아졌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쉽게 칩을 만들 수 있는 환경을 제공을 하고 있고요. 그래서 이런 것들을 이용을 하면 여러분들이 하고 싶어하는 그런 로직을 실제 칩으로 만들어낼 수가 있습니다. 뭐 이런 것도 아마 차후에 보여주게 될 거고요. 2학기 때 되면은 이걸 가지고 이제 보통 실습을 하는데 뭐 매년 또 어떤 상황이 벌어질지 모르기 때문에
장담할 수 없지만 어쨌건 실습 같은 걸 해봅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직접 이렇게 막 그 프로그래밍 한 거를 그 프로그래밍 했다는 건 그 로직이 만들어졌다는 거죠. 로직을 만들어서 실제 이 칩으로 만들어서 동작 시켜보고 뭐 불 반짝반짝 거려보고 뭐 이렇게 버튼 눌러보고 뭐 이런 것들 해보게 될 겁니다. 자, 이제 다시 돌아와서 이제 HDL을 한번 우리가 간단한 HDL을 한번 짜보도록 하겠습니다. 처음에 우리가 짤 회로는 이런 회로예요.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를 하나 정의했어요. 아주 간단한 하드웨어, 진짜 별 의미는 없는 실습을 위한 하드웨어를 하나 했습니다. 게이트가 딸랑 3개 들어있는 아주 간단한 하드웨어죠. 굳이 뭐 이거를 HDL로 설계할 필요까지도 없어 보이는 이제 그런 회로지만 우리는 HDL을 전혀 모르기 때문에 HDL을 학습하기 위해서 이런 간단한 회로를 하나 예제로 들었습니다. 자, AND 게이트가 하나 있고 OR 게이트 있고 여기 NOT 게이트가 하나 있습니다. 각각의 게이트 이름을 붙였어요. 이름이에요. 별명 G1, G2, G3. 그리고 포트를 이렇게 AND 게이트 입력을 AB라고 했고요. NOT 게이트 입력을 C. 그리고 이 OR 게이트 출력을 D라고 했고 이 NOT 게이트의 출력을 E라고 했습니다. 그러면 요 라인은 이제 E 포트에 연결된 라인이라고 할 수 있고요. 지금 정의가 안 된 라인이 요 라인이 있는데 요 라인을 W1이라고 이름을 붙였습니다. 이게 하드웨어니까 이 각각이 이제 어떤 메탈 선이 됩니다. 메탈 와이어다. 메탈 금속선이죠. 메탈 와이어입니다. 자, 이렇게 해서 처음에 이제 탑을 디자인을 우리가 해야 되는데 요렇게 요 네모되어 있는 요런 회로를 내가 설계할 거다. 입력이 ABC고 출력이 DE다. 그리고 내부는 이런 식으로 구성이 되어 있다라고 우리가 처음에 스펙을 잡았어요. 그러면은 요것을 어떻게 HDL로 코딩을 하느냐 하는 게 지금 요 밑에 나와 있는데요. 심플 서킷입니다. 이름을 심플 서킷이라고 붙였어요. 처음에 시작을 뭘로 해야 되냐면 모듈이라고 해서 시작을 합니다. 이 모듈이라는 게 어떤 설계하는 하나의 단위입니다. 그리고 끝은 엔드 모듈로 끝이 나야 됩니다. 이렇게 모듈, 엔드 모듈. 그리고 이 회로의 이 탑 디자인의 이름이 심플 서킷이다 라고 이렇게 이름을 붙였습니다. 심플 서킷이다. 주의해야 되는 게 이것도 이제 C에서 나온 거니까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대소구분. 대소문자 구별을 한다. 우리가 이제 C 언어 배울 때도 여러분들 배웠지만 대소문자 구별을 하는 이유가 우리가 유닉스 기반의 C 언어가 유닉스를 개발하기 위해서 나온 거잖아요. 그쵸? 유닉스라는 이 시스템 자체도 다 대소문자를 구별하고요. 그래서 그 안에서 돌아가는 모든 어떤 랭귀지나 어떤 그 소프트웨어는 다 대소문자를 구별하는 시스템으로 되어 있습니다. 윈도우에서는 구별을 안 하죠. 하는 데도 있고 안 하는 데도 있는데 기본적으로 안 해도 상관없어요. 어떤 경우는 구별을 못 하고요. 파일명에서 대문자, 소문자 이렇게 따로 써도 같은 파일명이라고 인식을 하게 됩니다. 근데 유닉스 계열, 리눅스 이런 것들은 철저하게 구별을 하고요. 거기서 그 유닉스를 만들기 위해서 만들어졌던 이 C 언어 같은 경우는 당연히 대소문자 구별을 합니다. 따라서 HDL로 대소문자를 구별을 하니까 주의하기 바라고요. EA하고 EA는 다른 A입니다. 그래서 자, 심플 서킷이라는 이름을 붙였고요. 이게 이제 이 회로의 이름입니다. 이 회로가 심플 서킷이다. 그리고 이 뒤에 괄호 안에 포트를 쭉 나열을 했습니다. 포트를 쭉 나열하고 마지막에 세미콜론으로 끝이 났어요. 주의하기 바랍니다. 그런데 이 마지막에 엔드 모듈 하고 나서는 세미콜론을 안 찍어요. 이것도 주의하기 바랍니다. 자, 어쨌든 여기에 A, B, C, D이라는 이렇게 내가 포트를 쓸 것이라고 그러니까 요거를 한 게 뭐냐면 요 그림을 그린 거랑 똑같은 거예요. 내가 요런 심플 서킷이라는 회로를 만들 건데 A, B, C, D이라는 포트를 가져. 그리고 어느 게 인풋이고 어느 게 아웃풋인지 이야기 해줘야 되겠죠. 그래서 여기에다가 이제 인풋 아웃풋을 설명을 합니다. 자, 아웃풋은 D이고 인풋은 ABC야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합니다. 그러면 이제 탑 디자인이 다 끝난 거죠. 내가 어떤 회로를 만들 거고 입력이 뭐고 출력이 뭔지 이름이 뭔지 이렇게 딱 정의를 한 거예요.
요때 지금 인풋하고 아웃풋을 뭐 순서를 바꿔서도 상관없고요. 그리고 이렇게 써도 상관없습니다. 예를 들어 뭐 input A, input C, input B 뭐 이렇게 써도 상관없어요. 그리고 뭐 output 뭐 E 위에다가 뭐 output 뭐 D 이렇게 뭐 순서 상관없습니다. 상관없이 그냥 써줘도 됩니다. 이렇게 써줘도 상관없고요. 자, 이렇게 해서 입출력까지 해서 딱 여기까지 하면은 정의를 했고, 그 다음에 우리가 이제 내부 회로에 대한 디스크립션을 할 텐데, 그때 처음에 이제 이 안에서 사용되는 메탈 와이어들을 먼저 정의를 해줘야 됩니다. 그래서 와이어 해서 W1 와이어 진짜 와이어로 씁니다. 와이어를 쓸 건데 이름이 W1이야 라고 내가 안에서 점퍼로 사용할 와이어에 대한 정의를 이렇게 해줍니다. 그 다음에 이제 실제로 이제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합니다. 이거 지울게요. 이렇게 여기서 디스크립션 하는 거예요. 이 안에 있는 것을 그림 그리듯 그대로 따라서 하는 기술을 하는 거예요. 처음에 AND 게이트 하나 쓸 거고 NOT 게이트 하나 쓸 거고 OR 게이트 하나 쓸 거다 라고 했죠. AND 게이트를 쓸 건데 AND 게이트의 아까 전에 별명이 뭐냐면 G1 이렇게 NOT은 G2 OR는 G3다 라고 이름을 썼어요. 이 별명이 있어야 되겠죠. 왜냐하면 AND 게이트가 하나 더 있다고 생각을 해보세요. 그러면 여기다가 AND 그냥 별명을 안 쓰면 헷갈리겠죠. 그래서 G4다 G4 이렇게 사실 안 써줘도 상관없는데 안 써주면 헷갈립니다. 이따가 그래서 써주는 거예요. 특히 이제 시뮬레이션 할 때 더 헷갈립니다. 그냥 AND 게이트에 뭐 A 이렇게 나와버리면 이게 어느 AND 게이트의 신호인지 되게 헷갈려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게이트들을 사용하거나 게이트뿐만 아니라 어떤 것이든 이렇게 불러와서 내가 연결할 때 별명을 써주는 게 좋습니다. 자,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알아야 되는 게 지금 어떤 이 회로를 하나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회로를 하나 불러왔습니다. 내가 미리 만들어져 있는 AND 게이트라는 미리 만들어져 있는 회로를 하나 불러와서 여기다가 이렇게 레고 끼워 넣듯이 끼워 넣었어요. 우리는 이런 과정을 인스턴시에이션이라고 합니다. 인스턴시에이션이다 라고 하고요. 그때 불러오는 과정이 인스턴시에이션이면 이 불러오는 과정을 통해서 불러와진 이 AND 게이트를 우리가 인스턴스라고 합니다. 하나의 인스턴스다. 책 같은 걸 읽을 때 좀 여러분 헷갈리지 마세요. 인스턴스다. 하나의 뭐 객체라고 할 수도 있고 하나의 어떤 인스턴스다라고 합니다. 그래서 하나를 불러와서 AND 게이트라고 해서 불러와 가지고요. 여기다가 탁 AND 게이트를 넣었어요. 넣고 이름은 G1이고 그리고 그 게이트의 연결은 어떻게 된다라고 뒤에 이렇게 괄호 안에 기술을 합니다. 대부분의 경우에 이 앞쪽이 출력이고요. 앞쪽이 보통 출력이고 뒤쪽이 인풋이에요. 그래서 자 W1이라는 아웃풋 이 AND 게이트의 아웃풋이 W1에 연결이 된다 라고 해서 이렇게 연결이 된다 라고 정의를 한 거고요. 그리고 입력 두 개는 A와 B와 연결이 된다. 그래서 A하고 B에 연결이 된다 라고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이렇게 기술을 해줍니다. 그 다음으로 넘어가서 이제 NOT 게이트. NOT 게이트는 이름이 G2다. 별명입니다. 아무거나 해줘도 상관없어요. 이름. 그리고 보통은 여기 별명을 적어줄 때도 뭐 NOT의 G2 뭐 이렇게 G2의 NOT 이렇게 구별이 되게 딱 이거 별명만 봐도 뭔지 알 수 있게 해주는 게 일반적인데 이건 그냥 하여튼 편의상 이렇게 했고요. NOT의 아웃풋은 E에 연결이 된다. E에 연결이 된다. 그리고 NOT의 인풋은 C에 연결이 된다. 라고 했습니다. 이렇게 그림을 그리듯이 해줬고요. 그 다음에 OR 게이트를 또 하나 인스턴시에이션을 해서 이름이 G3다. 그리고 출력이 D에 연결이 되고 두 개의 입력은 W1과 E에 연결이 된다. W1과 E에 연결이 된다. 라고 이렇게 정의를 해줍니다. 그러면 이제 E가 요 두 개 있잖아요. 그러면은 E가 요렇게 요 E라는 게 요렇게도 붙고 요렇게도 붙습니다. 같은 선이 이렇게
붙어가지고 두 개로 연결이 됐다라는 것을 우리가 이걸 통해서 알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요것만 딱 보면 이제 요거를 딱 보면은 회로가 어떻게 생겼는지 여러분들이 알 수가 있어요. 그려보면 알 수가 있죠. 그냥 대충 봐도 알 수 있죠. 아, 이게 입력에 연결되고 이게 출력 일로 나가면 얘가 일로 연결돼 가지고 요거하고 해서 뒤로 출력이 나가네. 뭐 요 값이 뭐 이렇게 요거랑 연결돼 있네. 뭐 이런 거 알 수 있죠. 요 값이 어디서 들어오지? 아, 여기에서 나왔구나 해서 알 수 있습니다. 물론 지금 너무 간단한 회로니까 뭐 이런 거를 이런 방식으로 실제로 설계하진 않아요. 그냥 어떤 식으로 설계하냐면 그냥 assign 해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작성할 때는 assign이라는 문을 쓰는데요. D는 A and B 그리고 O와 E 그리고 assign E는 not C 이렇게 세미콜론 이렇게 써주면은 사실 좀 더 편하고 좀 더 직관적이겠죠. 지금 요렇게 설계하는 방법을 우리가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고요.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 방법이고 요거를 요런 방식을 우리가 데이터 플로우 레벨이라고 합니다. 이거를 스트럭처 레벨 디자인, 요걸 데이터 플로우 레벨 디자인이라고 하는데, 그러니까 이게 말 그대로 구조적인 설계 방법, 진짜 완전 그림 그리듯이. 요거는 그것보다는 약간 추상화 수준이 한 단계 높습니다. 데이터 플로우 레벨은. 데이터가 이렇게 로직 이퀘이션 방식으로 해서 그림을 그려주는 거예요. 요렇게. 요게 AB가 AND 게이트 연결되고, 요게 OR랑 연결된다라는 거. 여기 사용되는 문법은 우리 C 언어에서 썼던 거랑 동일합니다. 지금 not도 똑같죠. not은 사실 요걸 쓸 수도 있고 요걸 쓸 수도 있는데요. 사실은 이게 단항 연산자니까 똑같습니다. 두 개가. 근데 이게 지금 원래 하나가 이게 이제 이게 비트 연산자고 이게 논리 연산자인데 두 개 사실은 똑같고요. 써봤자. 근데 요거는 좀 다르죠. 요거는 지금 bitwise 오퍼레이터죠. 논리 연산자가 아니고 bitwise 오퍼레이션을 해주는 계산을 할 때 사용하는 연산자고, 이제 어떤 if문 같은 데서 쓰는 논리 연산자는 요 두 개를 씁니다. 그죠? 여러분 기억나죠? C 언어도 OR 할 때 여러분들 이렇게 C 언어에서 썼었어요. 똑같습니다. 똑같이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뭐 로직 이퀘이션을 이미 알고 있다면 HDL을 이용을 해서 그냥 이렇게 기술을 해버리면 설계가 끝납니다. 설계가 끝나는데, 근데 사실 이제 입력의 개수가 많아지면 5 베리어블 이상이면 손으로 이렇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 해가지고 로직 이퀘이션을 얻기는 힘들잖아요. 그러면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뭐 상관없어요. 그냥 여러분들이 이미 민텀을 알고 있으니까 캐노니컬 폼으로 해서 assign 해서 예를 들어 F는 W 프라임 X 프라임 Y 프라임 Z 프라임 O와 W 프라임 X 이렇게 쓰면 안 되는구나. 다시 F는 W 프라임에 and X 프라임 and Y 프라임 and Z 프라임 O와 W 프라임 and X and Y 프라임 and G O와 해서 쭉 이렇게 써주는 거예요. 그냥 캐노니컬 폼으로 sum of minterm의 형태로 로직을 쫙 써버리면 물론 좀 무식하게 보이겠죠. 쭉 식이 막 길어지니까. 하지만 모든 불펑션 입력 베리어블이 몇 개건 간의 불펑션 다 작성할 수 있잖아요. 민텀의 형태로. 그러면 캐노니컬 폼으로 이렇게 작성을 해버리면 됩니다. 그러면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은 이 프로그램 자체가 이 컴파일러가 알아서 해줍니다. 그래서 이렇게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서 쓰나 그냥 민텀을 다 쓰나 결과는 똑같아요. 똑같이 나옵니다. 그렇다는 말은 뭐냐면 여러분들이 데이터 플로우 레벨 디자인만 할 수 있어도 뭐 한다?
모든 컨비네이셔널 로직, 입력이 몇 개건 간에 모든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다 설계할 수 있게 되었다는 뜻입니다. 실제로 그렇습니다. 다 할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게 쓰는 게 귀찮잖아요. 이제 귀찮죠. 실수할 수도 있고. 그래서 어떻게 하냐면 그 C에서 여러분들 스위치 케이스문 배웠죠. 그거랑 똑같이 여기서도 케이스문이 있어요. 여기서는 스위치 케이스가 아니고 그냥 케이스문이라고 하는데요. 케이스문을 이용을 해서 그 truth 테이블을 그대로 다 기술하면 됩니다. 케이스문이 있고 이제 테이블이라는 문이 있는데 실제로 설계할 때는 케이스문을 씁니다. 그래서 케이스문이라는 걸 써가지고 뭐뭐뭐 입력이 어떤 뭐일 때는 출력이 뭐, 입력이 뭐일 때는 출력이 뭐 이런 식으로 그냥 쭉 작성을 해버리는 거예요. 그러면 툴이 알아서 로직 미니마이제이션을 해서 아주 옵티멀한 결과를 만들어냅니다. 그러면 여러분들이 어떻게 되느냐? 진짜 아주 간단하게 모든 컨비네이셔널 로직을 다 작성할 수 있다라는 겁니다. 근데 예를 들어서 입력 비트 수가 뭐 7비트, 8비트다 그러면 이게 이제 7비트면 64 4개고 가지수가 8비트면 이 128개잖아요. 이것도 치는 게 또 만만치 않죠. 이제 만만치 않아요. 그래서 보통 설계자들이 어떻게 하냐면 이게 입력 개수가 많아지고 이 케이스문을 이용해서 작성해야 될 truth 테이블이 길어지면 이렇게 손으로 일일이 치지 않고요. 이제 C 언어 같은 걸 이용을 해서 제너레이션을 합니다. 자기가 생성을 해요. 코드를 생성을 해가지고 printf 해가지고 생성을 쭉 한 다음에 복사해서 집어넣습니다. 이렇게. 그래서 간단하게 작성을 합니다. 그 HDL은 화려한 문법을 쓰는 것보다는 C 언어처럼 C 언어처럼 화려한 문법을 쓰는 것보다는 가능한 한 모든 하드웨어 동작이 다 포함되면서 쉬운 언어를 가지고 기술하는 게 좋아요. 무슨 말이냐면 C 언어는 화려한 문법 써가지고 아주 옵티멀하게 코드를 작성하려고 하죠. 코드 길이가 가능하면 간단한 게 좋고요. 복잡한 아주 내가 처음 보는 그런 문법이 들어가 있으면 좋습니다. 근데 HDL은 안 그래요. 코드 길이가 긴 게 좋고요. 그리고 문법도 쉬운 것만 쓰는 게 좋아요. 그래야지 컴파일러가 이 신세사이저가 이 여러분들이 작성한 코드를 조금 더 그 좋은 하드웨어로 만들어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가능한 한 쉽게 코드는 길게. 코드가 길다는 건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의 모든 동작에 대해서 다 썼다는 말입니다. 그래서 모든 코드를 다 작성을 합니다. 이제 대표적인 예가 뭐라고 볼 수 있냐면요. 여러분들 if문 기억나죠? C 언어에서 if 어떤 조건 해서 여기 코드 블락을 작성해서 뭐 스테이트먼트를 썼습니다. 그리고 이제 이런 조건이 아닌 경우에는 내가 아무 동작이 할 필요가 없다. 이런 조건에 해당될 때만 어떤 동작을 하고 그렇지 않은 경우는 나는 뭐 아무것도 안 할 거다라고 하면 이렇게 코드가 작성하고 끝납니다. 근데 하드웨어에서는 이렇게 작성하면 안 돼요. 하드웨어는 이런 입력인 경우는 이렇게 동작했으면 그렇지 않은 모든 다른 입력에 대해서 다 고려를 해야 됩니다. else가 꼭 들어가야 돼요. 이렇지 않은 경우는 어떤 동작을 해야 돼 라고까지 기술을 해야 됩니다. 이렇게까지만 하면 안 돼요. 아주 큰 그런 그 소프트웨어 랭귀지와 이 HDL의 큰 차이점입니다. 자, 그리고 또 여기서 이 코드에서 여러분들이 눈여겨봐야 될 게 뭐냐면 그냥 아무 생각 없이 코드를 보진 않았겠지만 그냥 이렇게 뭐 주의 깊게 안 봤을 그 코드 부분이 뭐냐면 아주 쉬운 코드지만 이 게이트의 이 순서 AND 게이트를 처음 작성을 했고 NOT 게이트를 썼고 OR 게이트를 썼어요. 순서가 AND, NOT, OR죠. 그러면 잘 보세요. 여러분들 이게 C 언어다라고 하면 얘가 먼저 동작되고 그 다음 얘가 동작되고 그 다음 얘가 동작되겠죠. 이 결과가 나와가지고 거기 나온 결과가 여기 반영이 되건 혹은 안 되건 간에 그 다음에 뭐 여기에 반영이 되건 이렇게 결과가 여기로 반영되고 여기로 반영이 됩니다. 그쵸? 근데 HDL에서는 상관이 없어요. 얘 먼저 쓰고 얘 먼저 쓰고 얘 먼저 썼다. 혹은 나는 OR을 먼저 쓰고 NOT을 쓰고 AND를 썼다. 지금 해서 G3, G2, G1을 썼다고 합시다. 이렇게 코딩을 작성을 했어요. C 언어에서는 큰일 나죠. 순서가 뒤바뀌었잖아요. 엉뚱한 결과가 나올 수 있어요. 이때 결과하고 이때 결과가 다를 수 있는데 HDL에서는 어떻다? 같아요.
왜? 나는 하드웨어를 디스크립션 한 거지 데이터의 어떤 변화, 흐름을 정의한 게 아니기 때문에 그래요. 내가 그림을 그리는데 그림 그리는 과정과 똑같다고 생각하면 됩니다. 이걸 먼저 그리건 상관없죠. 그리고 지금 이 회로에서 예를 들어서 내가 그림을 그릴 때 오와 게이트를 이렇게 그렸어요. 이렇게 여기 안 그리고 C, E다 이렇게 그렸다고 합시다. 지우고 이 회로랑 먼저 회로랑 다른가요? 똑같죠. 똑같습니다. 그래서 이 순서가 상관이 없어요. 순서가 전혀 상관이 없다. 프로그래밍 언어에서는 소프트웨어 랭귀지에서는 순서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순서가 곧 뭐다? 소프트웨어라고 할게요. 여기서는 순서가 곧 뭐냐면 이게 이 코드 순서가 동작 순서랑 같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합니다. 근데 이 HDL에서는 코드 순서하고 동작 순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어요. 일에 상관도 없어요. 그러면 동작 순서는 과연 어떻게 결정이 되느냐 하는 거죠. 여기서 이 동작 순서는 그 인풋의 이벤트에 의존합니다. 인풋 이벤트 드리븐 오퍼레이션을 합니다. 무슨 말이냐면 지금 이 회로에서요. 이 게이트하고 이 게이트 중에 어느 게이트가 먼저 동작을 할까요? 혹은 E라는 결과하고 D라는 결과 중에 어느 결과가 먼저 나올까요? 순서가 D가 먼저 정의가 되고 여기서는 지금 E가 먼저 정의가 됐고 D가 먼저 정의가 됐으면 그러면 E가 먼저 나오고 D가 나올까요? 물론 지금은 이렇게 되어 있으니까 E가 나와야지만이 D가 나올 수 있겠지만 예를 들어서 여기다가 AND 게이트를 하나 더 넣었다 이렇게 하나 더 넣었다고 합시다. 이렇게 회로 하나 여기 난드가 하나 들어가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어느 게 먼저 나올까요? 이게 방금 이야기한 것처럼 인풋의 이벤트에 드리븐하기 때문에 어느 입력이 먼저 들어오냐에 따라서 A가 먼저 들어오느냐 혹은 C가 먼저 들어오느냐에 따라서 어느 게 먼저 출력으로 나가느냐가 결정되는 거지 내가 코드를 어떻게 기술했건 코드 순서가 어떻건 회로의 그림을 어떻게 그렸건 전혀 상관이 없어요. 여러분들이 지금 가족 중에 모두 스마트폰을 가지고 있겠죠? 물론 뭐 애기들은 없을 수도 있는데 자, 이 스마트폰 여러 대가 있는데 어느 게 먼저 동작을 할지 모르죠? 어느 게 먼저 동작을 하냐면 어느 쪽한테 먼저 이벤트가 발생했냐는 겁니다. 인풋 쪽에. 이때 이벤트는 변화인데 인풋의 변화. 그러니까 어느 쪽에 먼저 전화가 걸려오냐에 따라서 뭐가 먼저 동작을 할지가 결정됩니다. 하드웨어는 그런 거예요. 하드웨어는 어떤 놈이 먼저 어떤 입력이 먼저 이벤트가 발생하느냐에 따라서 출력의 순서가 결정이 됩니다. 이걸 명심해야 돼요. 뿐만 아니라 어떤 경우에서는 D와 E가 동시에 출력이 될 수도 있어요. 하드웨어는 스마트폰 두 개가 있는데 동시에 전화가 오면 동시에 이 핸드폰이 동작을 하는 거죠. 여기서도 동시에 모든 하드웨어가 동작할 수도 있습니다. 무슨 말이냐면 하드웨어는 동작적으로 병렬성을 가집니다. 그거를 동작적인 병렬성을 우리가 컨커런시라고 해요. 컨커런트하다, 컨커런시. 이게 동시성입니다. 동시성. 이걸 가져요. 이게 하드웨어가 빠른 동작을 할 수 있는 이유가 이 동시성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동작에 있어서의 동시성, 동작적 측면에서의 동시성, 그리고 구조적 측면에서는 병렬성, 패럴렐. 이건 이제 병렬성이고요. 그러니까 구조적으로는 병렬성을 가질 수가 있고 동작적으로는 동시성을 가질 수 있어요. 소프트웨어는 절대 안 되죠. 코드 순서에 따라서 그냥 순차적으로 한 번에 하나씩밖에 동작을 못 합니다. 물론 뭐 코드 코어니 뭐 그런 코어가 많아지면 여러 가지로 동작할 수 있겠지만 그거는 하드웨어 구조적으로 병렬성을 가지기 때문에 그렇고요. 자, 그런
병렬성 있는 하드웨어를 가지고 있다고 해도,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얘가 하나만 있는 게 아니고 두 개 있다고 합시다. 그러면은 두 개를 동시에 동작시킬 수 있습니다. 그쵸? 근데 얘가 이런 구조적으로 병렬성을 가진다고 해도 상위 시스템이 얘를 병렬적으로 사용을 하지 못하고 꼭 한 번에 하나씩만 사용하도록 되어 있다. 예를 들어 OS가 아주 후져가지고 꼭 얘가 동작하고 그 다음 얘 동작하고 얘 동작하고 얘 동작하고 이런 식으로 순차적으로 동작을 하게 되어 있다면 동시성이 없어지는 겁니다. 이 동시성은 병렬적인 구조를 가진 상황에서 이 병렬적인 구조를 동시에 같이 동작시킬 수가 있으면 그걸 우리가 동시성을 갖는다고 합니다. 그래서 구조적으로 패럴렐, 동작적으로는 이런 동시성, 컨커런트한 동작을 할 수 있게 하는 것 때문에 하드웨어는 좋은 성능을 갖게 됩니다. 물론 비용이 이제 올라가는 문제가 발생을 하고, 그리고 한번 만들어지면 변경하기 어렵기 때문에 그런 문제가 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런 아주 성능에 있어서 좋은 결과를 가져오기 때문에 우리가 하드웨어의 장점을 우리가 들 수 있고, 그런 장점들을 기술하기 위해서 하드웨어만이 갖는 이런 장점들을 코드에 이렇게 들어 놓은 거예요. 그래서 HDL에서는 어떻다? 코드 순서하고 동작 순서하고 아무 상관이 없다. 뿐만 아니라 이 코딩한 순서하고 하드웨어 형태의 변화하고도 상관없다. 뭘 먼저 그림을 그리건 상관이 없어요. 어차피 모듈이 하나 딱 끝나고 이게 완성이 돼야지만이 하나의 하드웨어가 딱 만들어지고, 거기에 이제 우리가 데이터를 흘려가지고 동작을 시키는 것이기 때문에요. 상관이 없어요. 그리고 이 코드에서 이제 한 가지 더 설명을 할 것은, 요 입력 부분은 요 도입 부분에 요 작성한 요 부분에 대해서 약간 이제 설명을 하겠습니다. 요게 지금 요렇게 작성을 했는데, 이게 이제 옛날 문법이고 요즘 문법은 이렇게 되어 있어요. 모듈, 그래서 심플 서킷 간단하게 쓸게요. 그리고 가로하고 여기 그냥 바로 여기다 쓸 수 있어요. input a, b, c도 있구나. c, output d, e 하고 세미콜론하고 닫기, 이렇게도 쓸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a 두 번 썼잖아요. 귀찮다, 시간 낭비다, 그래서 한 번에 쓰자라고 해서 쓰고 있는데, 이렇게 쓰는데, 근데 실제로는 이걸 더 많이 쓰기도 해요. 뭐 어떻게 쓰든 상관없어요. 하여튼 이게 옛날 문법, 이게 이제 최근 문법은 이렇습니다. 그래서 혹시 여러분들이 다른 어떤 자료들을 볼 때 이렇게 되어 있다는 것을 볼 수 있을 겁니다. 네, 혼동하지 마세요. 똑같은 겁니다. 지금 이게 이것도 일종의 뭐 프로그래밍 랭귀지인데 하드웨어 디스크립션 하지만, 이게 처음에 이런 거 배우면 되게 지루하죠. 예, 힘듭니다. 지금 한 페이지 가지고 한 40분 동안 이야기를 했는데, 조금 쉬었다가 다시 이어서 계속 수업을 해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지금 HDL에 있어서 한 50% 정도 이야기한 것 같아요, 벌써. 뭐 뒤에 지금 if까지 이야기했는데요. 케이스문 배우고 뭐 이러면은 always 문인가 하고 배우면 끝이에요. 또 여기서는 뭐 for문 이런 거 없어요. 안 쓰거든요, 설계할 때는. 일단 뭐 다시 이야기하겠지만, 설계하는 문법이 있고 이해를 테스트하기 위한 문법이 있는데, 설계하기 위한 문법이 이제 중요한 거고, 사실은 테스트 벤치를 짜는, 그러니까 테스트를 위한 코드를 짤 때는 사실 좀 막 해도 다 상관없어요. 근데 이 설계하는 문법은 굉장히 신중해야 됩니다. 좋은 문법으로 좋은 기본기를 바탕으로 해서 탄탄하게 작성을 해야 되는데, 크게 문법이 이제 디자인을 위한 문법이 있고요. 그리고 이제 시뮬레이션을 위한 문법이 있습니다. 테스트를 하기 위한 시뮬레이션을 위한 문법이 있어요. 이 시뮬레이션을 위한 문법은 합성이 되지 않습니다. 신세사이즈업을 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하드웨어 로직으로 만들어지지가 않아요. 그래서 구별해서 쓰고 있고요. 근데 디자인을 위한 문법은 이 시뮬레이션 문법에 사용을 해도 상관없어요. 여기다가 디자인을 위한 문법을 써도 괜찮아요. 그리고
시뮬레이션을 하기 위한 문법은 그 검증용이기 때문에 하드웨어로 실제로 만들어내는 결과물에 사실 영향을 주지 않는 거니까 좀 자유롭게 작성을 해도 됩니다. 그래서 뭐 C하고 C 언어랑 연동을 해가지고 시뮬레이션을 하기도 합니다. 또 가능해요. 그것도 연동도 되고요. 뭐 다양한 뭐 파일에서 뭐 데이터 읽어오기 뭐 이런 것도 되고 뭐 다양한 게 됩니다. 근데 디자인을 할 때 문법은 엄격하게 중요한 것들, 하드웨어로 신세사이저블 한 것들, 그리고 내가 코딩 짠 것이 명확하게 내가 의도한 하드웨어로 만들어질 수 있는 문법만을 사용을 해서 설계를 하는 것이 좋습니다. 이제 그런 것들도 앞으로 이제 수업을 하면서 가르쳐 주도록 하겠습니다. 사실 책에 잘 안 나와요. 이런 구별도 잘 안 돼 있고 어떤 걸 써야 되고 어떤 걸 안 써야 되는지 그렇게 잘 보통 그 책들이 잘 안 돼 있어 가지고요. 그 HDL 책을 한 권 정도 여러분들 그 도서관에서 빌려서 보면은 도움이 많이 될 겁니다. 근데 그 번역서를 보기보다는 번역서나 그런 원서 같은 거 하나 보면은 좋을 것 같고요. 왜냐하면 코드만 참고하면 됩니다. 하드웨어하고 코드를 참고하면 되니까 뭐 너무 어려워하지 말고 그런 좀 원서를 하나 지정을 해서 보면은 여러분들 좋을 것 같고, 그 HDL 책 중에 너무 쓰레기 같은 책들이 너무 많아요. 제대로 칩 설계도 안 해보고 제대로 이론이 안 된 사람들이 쓴 게 많아가지고 형편없는 것들 상당히 많습니다. 그래서 하여튼 뭐 이렇게 좀 조사해보고 좋다고 평이 좋은 것들 위주로 해서 공부를 하면 좋겠어요. 여기까지 하고 좀 쉬었다가 다시 하도록 하겠습니다.